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TV와 김용민TV가 오늘 또다시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봉주는 달리고 싶다. 네, 철만은 달리고 싶다가 아니라 봉주는 달리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달리고 싶은 그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작부터 막 돌이 날라오고 뭐 조금만 더 달려가면 낭떠러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예,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이고요. 잘 아시죠? 네, 2012년 19대 총선 민주당 패배의 장본인.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인사도 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 예, 인사하시죠. 예. 예. 자,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모시는 기분이 좀 꿀꿀하고 우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어제 뭐 하루 종일 좀 속상했었는데요. 네. 이런 일이 그 비일비재하고 돌팔매질 맞고 네. 폭풍과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는데 또 막상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네. 사실 꽃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조심 정말 무탈하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복당 이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 함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우리 김용민 PD님이 방송을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조용조용 준비하고 있다가 네네. 어제 너무 오보가 쏟아졌고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썼어요. 한 4시 좀 넘어서 네네. 간단하게 글을 썼는데 많은 정치부장들이나 이제 반장들이 전화 와서 친한 기자들이 네. 적시타였다. 참 잘 정리해줬다. 너무 이제 오보들이 쏟아지니까. 그래 놓고는 그 새끼들 뒤에 가서 욕해요. 왜 욕을 오늘 욕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욕 때문에 망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전화할 때는 뭐 그냥 친한 척 그리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집단이 바로 기자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한 몇 억분의 1이다. 기자와 뭐가요?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를 또 기스내려고 그러는 거죠.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예. 의원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이 출마하지 마라, 뭐 이렇게 권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 한겨레 보니까 김의겸 정봉주에게 민주 불출마 권고 이렇게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불출마를 권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기사를 저는 못 봤는데 예. 민주당 지도부라고 표현하죠. 예. 지도부라고 표현 안 됐나요, 거기는? 뭐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무슨 당 지도부도 아닌 의원이 출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정봉주 의원님의 그 날라차기가 또 민주당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요. 당 대표 이해찬 대표님이 계시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을 거고. 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아마 지도부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이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이 남아있다. 게다가 젠더 폭력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예민하다. 라면서 부담감을 토로했다. 아니 물론 그런 부담감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이제 오늘 일단 지도부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제 정리하는데 말이 이제 잠깐 끊겼는데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쯤 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도부라고 하는 이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 한 분은 없습니다.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군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문석균 문희장 아들 때는 저는 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 예. 김성환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부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한 걸 짤방으로 봤어요. 네. 그때는 비서실장이 당에 우려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예, 예. 당에서 우려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언론에 흘릴 때도 거의 실명 명시가 됩니다. 뭐가 부담이 될까?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게. 그거는 실명인 것처럼 마치 당에 이와 같은 흐름이 있는 것처럼 네. 저는 팩트와 예. 이게 그 페이크가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정말 불출마를 권고했다면 그 사람이 이름을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 의원들 사이에서 예. 이제 우려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제가 출마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우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악마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실체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자, 지도부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연락한 지도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도부로 추정될 만한 예. 혹은 어떤 당의 메신저 역할을 할 만한 그러니까 예. 이제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의원님하고 특별히 친한 예. 당 지도부와 연결돼 있는 네트워킹이 돼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기사가 또 그렇게 흐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네,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흘러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과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이 됐다. 저하고 통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안민석 의원한테까지 전화가 왔대요. 안민석 의원한테까지 예, 전화가 기자가. 왔다. A모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정봉주 의원과 친한 의원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데 안민석 의원 연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랬대요.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친했던가요? 아니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해갖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당해서 부탁을 받았어도 얘기를 안 했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일파만파 퍼졌는데 자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면 없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만약 그런 뜻을 전달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으면 저는 그분을 아주 그 인문학적으로 잘 설득을 했을 거예요. 왜 사냐 세상을. 왜 사는 너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깊게 성찰해봐라. 그런 말이나 전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렇게 저는 되물었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당 지도부에서 소통 못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없죠. 있어요. 다 네. 친하고 또 특히 이해찬 대표님 당대표 나갈 때 그때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문석균, 김우겸, 정봉주를 처음에 묶은 게 어디냐면 한국일보입니다. 네네네. 한국일보에서 이 프레임을 딱 만들었어요. 김용민까지 묶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8년 전에 예. 정계를 은퇴한 사람까지. 김용민 그 쇼크는 계속 나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8년이 됐고 예. 저 정계 은퇴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좀. 너그러이 좀 봐주세요 좀.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뭐 웃으면서 얘기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제가 네, 지금 예. 너무 절실해갖고 이제 여기 이제 응해갖고 나온 건데. 네. 자 한국일보에서 이 프레임을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걸 어디서 받았냐? YTN에서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디서 받냐? 연합뉴스 TV에서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YTN 국회 민주당 출입 기자가 받았고요. 여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TV는 또 저하고 제일 친한 그 후배 기자가 받았어요. 네. 최덕재 기자라고. 네. 근데 거긴 또 나한테 우호적으로 했는데 본인들은 여기다 이 프레임은 정봉주를 넣는 게 원치 않는다는데 회사에서 자꾸 넣는 분위기랍니다. 뭐 완투쓰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3세판을.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 갔는데 문석균 씨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우겸, 정봉주로 쭉 가는데 어제는요. 네. 원종건 사태가 크게 터졌습니다. 원종건 사태가. 그러니까 원종건 사태가 크게 터진 게 저한테 어떻게 이게 그 유탄으로 떨어졌냐면 원종건 하니까 정봉주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러면 이 성 어쩌고저쩌고 이거 미투 아니야? 그러면서 정봉주 기사가 딱 떴는데 그 와중에 정봉주에게 불출마를 권했다 제고해보라라고 하는 첫 번째 기사가
문화일보를 통해서 뜹니다. 문화일보. 예. 조중동문이라는 아니죠. 문조중동이에요. 그럴 정도로. 문조중동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민주당에서 이 문조중동하고 친한 의원들이 소수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예. 근데 그래서 기사가 석관이니까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다른 언론들이 이제 이걸 받아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받아쓰다가 어느 한 기자가 공교롭게도 채널 A 기자가 전화가 와요. 네. 이 기자가 제일 정확하게 물어봐요. 의원님, 당에서 통보를 했다는데 이게 민주정당에서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공간이가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 의문을 제기한 게 채널 A 기자가 유일합니다. 그 진짜 정확하게 그 이 본질을 그럼요. 찔렀네요. 아니, 내가 기자들 전화 올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민주정당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이 출마를 희망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데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마의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주저앉히는 건 민주적 권리, 헌법적 권리.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걸 쓴 거예요. 도대체 출마하는 것을 막는 정당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사가 나간 문화일보의 기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당신들이 보고 문화일보에 물어야지. 그러니까 역으로 문화일보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당신들 지도부라고 하는데 지도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에서는 끝까지 지도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민주당 출입하는 반장들이나 정치부장들이 야 이거 전화 돌려봐라, 이상하다. 그냥 당의 지도부한테 쭉 전화를 돌린 거예요. 네네네. 어느 누구도 정봉주한테 얘기했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는 문화일보가 쓴 거는 누구의 소스에 근거해서 익명으로 했죠. 결국은 당 지도가 누구라고 하는 거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권했다라고 하는 팩트도 확인되지 않았죠. 저는 페이크 뉴스라고 보는, 가짜 뉴스라고 본 거예요. 혹시 예. 당 지도부의 뜻이 그러하다라면서 예. 의원님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어떤 사람이 예. 가짜 뉴스를 문화일보 기자한테 전달한 것은 아닌지. 그분의 뜻과 문화일보의 그 특종 욕심이 그 콜라보를 이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추정이니까 하는데 어쨌든 근거 없는 이야기가 그 퍼진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언론들은 그런 문화일보 보도가 나왔다면은 예. 확인을 해서 자기들이 뭐 받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두세 번 전화를 받다가 네. 너무 전화가 와대니까 막 지겹고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걸 기자들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고 너무 일파만파 커지길래 그래도 일파만파 커지는 건 제가 2018년 프레시안하고 또 개싸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정치권에서 정봉주 개싸움은 개싸움의 달인이라고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항의했는데 그걸 개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일파만파 퍼지길래 제가 그것도 밖에 있어갖고 이제 우리 그 스텝 중에 누구한테 당신이 내가 불러주는 걸 써라. 네. 페이스북에 올려라. 그리고 김용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판결문을 capture하고 올렸더라고. 한국일보 기사와 함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 김용민 변호사요. 김용민 씨가 했습니다. 이 김용민 씨가 한 거예요. 김용민 변호사가 한 줄 알았어요. 뭐 만주 변호사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캡처하고 같이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자들 전화 뚝 끊기더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는 정봉주 의원의 프레시안 소송, 이른바 미투 판결문. 그렇죠. 가짜 미투 소송. 그 소송 1심 판결문 중에 예. 정봉주는 성추행을 한 바 없다. 그 대목만 제가 그렇죠. 딱 예. 캡처를 해서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전화가 더 이상 안 왔다면은 아마 이 기자들 8알은 정봉주가 뭐 성추행은 판단받지 못했겠거니.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가 그 프레시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안 한 것을 판단받아서 그렇게 해서 무죄로 났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판결문에서 정봉주는 성추행을 한 바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보도를 보고
한국일보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보를 했어요. 냈습니다. 김현빈. 김현빈 김용민 기자가 김용민 PD가 알려서 김현빈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을 했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간 다음에 네. 다시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어. 예.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수정이 된 건 정확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그렇게 판시가 됐는데 네. 마치 그 기사는 어떻게 읽어지냐면 성추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네, 그렇지. 성추행 여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정봉주 의원님 그 판사가 여성 판사 아니에요. 김미리 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정봉주가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규명하지 않고 프레시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그렇죠. 있죠. 성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해서 면밀히 따졌고 그래서 정봉주는 성추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나온 줄도 모르고 그냥 아니 성추행 의혹이 있는 단지 그냥 딴 재판에서 무죄로 이제 판단을 받았을 뿐인데 복당시켜주고 출마를 시키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 판결문을 보면 얼마나 이 재판장님께서 검사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심한 듯한 거의 너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대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입맞춤이 있었는지 얼굴 들이밀은 것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갖고 분석을 해요. 네네. 샅샅이. 예. 근데 강제포옹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사는 강제포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검사들이 예. 너랑 불리한 건 기소하지 않고 예.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거는 억지로 얽어매려고 판결문을 보면 전체 판결문의 60%를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할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이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그런 얘기 하지 수억 분의 말래.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뭐 상황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멋대로 기사를 써대는데 이런 자들이 무슨 놈자짜 써서 기자입니까? 그는 아닌 건 아닌 거죠. 날 오늘 도와주려고 하는 게 고춧가루 뿌리는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거는 제가 누차 재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바예요. 오케이. 네. 뭐 이제 여기는 우리 저 청취자분들은 한 100만 번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번은 좀 뻥이고 한 10,000번쯤은 만 번쯤 들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께서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저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미투네? 막 싸질러 댄 거예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봉주 의원께 뭐 불출마를 권고했다. 그런 거는 자기들이 취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늘 당 지도부라고 하는 전 표현 안 쓰고 당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관위에서 저에 대한 편견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지금 강서 가서 기존의 의원하고 경쟁하는 게 마치 민주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뇌피쇼를 쓰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의 판단 그랬더니 그걸 딱 흔더니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어제 원정원 사태가 터지다 보니 정 의원 얘기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더 이상 무죄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만 당내에서 이런 우려와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왜 내가 경선에서 배척되어야 하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무슨 재책 사유가 있나? 내가 그렇게 어느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 제 느낌에 정봉주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내보다도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강력한 민주당이 될 거를 두려워해서 자기 친한 민주당 의원들께 정봉주 못 들어오게 가만히 솔로 꼬시고 민주당 의원들은 꼬심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뭐 나도
저 사람 뭐 어차피 들어오면 조금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늘 저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데 김용민처럼 부지런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원칙이요. 네. 지역에 경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프레임을 한번 만들었는데 절대 인격적으로 그 인신공격이나 그 인격적 비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네. 당 내부의 내분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당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하지 않는다. 네. 이게 제가 선거하고 정치할 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다행히 이번에 공관이나 당에서 상호간의 인신공격이나 인격적 비방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시작을 한대요. 그래요. 너무나 잘 됐죠. 예. 우리는 이 시대의 민주당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묻고 그거를 당원들과 그 지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에 대한 선언적 판단, 선언적인 편견 때문에 당신 경선에 들어가면 안 돼? 당신이 경선 들어가면 우리 당이 우당탕탕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져? 저는 반대로 역발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33년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완벽한 정체성으로 싸웠는데 때로는 민주당의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결과는 다른 발언을 하는 사람과 제가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경선 과정에서 정말 이 지역에서 정봉주가 될 것이냐 또 그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화제가 되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관심을 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부터 흥행이 된다면은 예.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겠죠.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결국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선에도 더 열심히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있겠죠. 그리고 예. 중요한 건 둘이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너의 정책성과 너의 당에 대한 충성도와 이 시대, 민주당을 근거로 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선, 정책, 이념. 그렇죠. 이걸 네. 묻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 더 이 지역에 적합한 민주당 후보냐라고 하는 건 저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지도 마라? 인생의 창조력과 창의력은 왜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봉주 전 의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 두루두루 당내에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신뢰하는 분인데 그분 얘기는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다라면서 얘기했던 게 정봉주 전 의원이 들어와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금태섭 현 의원 그분이 낙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낙마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금태섭의 그 뭔가 좀 민주당에게 삐딱하면서도 또 중도 보수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당원에 의해서 축출되는 모양은 그거는 결국 민주당이 결국에는 친문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그 지역구에 가서 금태섭과 상대해가지고 금태섭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당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깨진 거예요. 뭐냐면 네. 금태섭 의원은 현역입니다. 네. 현역 프리미엄 4년 동안 자기 조직을 다진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도 좀 이상한 게 그 전제가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서 경선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제를 갖고 시작을 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거기 금태섭 지역을 가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김용민과 내가 경선해갖고 김용민이 이긴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김용민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거기 가서 강석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전제가 정봉주 의원이 왜 금태섭 의원을 밀어내지? 아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는 전제인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아파요. 아니 원래는 서울 노원갑이었잖아요. 노원갑은 제가 그 고용진 의원한테
그 넘겨주고 그때 의원님. 감옥 가 있었잖아요. 아니, 좀 말은 똑바로. 김용민이가 고용진 의원한테 넘겼죠? 아니요, 그때 그 넘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당신을 떨어지고 떠났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지역위원장 선정 때 네. 당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 내가 고용진 위원장이 가장 몇 명이 경선했거든. 네, 네, 네. 고용진 위원장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진 위원장한테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나는 이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 노원갑으로 안 온다? 예, 노원갑으로 오지 않고 노원갑으로 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레트로가 아니라 이거는 퇴행으로 보인다. 그래서 난 안 간다. 라고 하는 걸 2013년인가 14년에 선언을 하고 빠져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가갖고 다시, 야, 나 갈 데 없는데, 나 국회의원을 또 해야 되겠는데, 네. 노원갑을 한다? 이건 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죠. 고용진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당 때 지역위원장한테 묻게 돼 있어요. 네네네. 고용진 의원한테 물었더니 고용진 의원이 그 형은 우리 지역 아니야. 이제 살긴 여기서 하는데 지역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복당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고용진 의원이 우리 지역 도전할 것 같은데 나 안 됩니다. 그럼 나 복당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역위원장의 판단이 가장 우선시하니까. 아, 그렇군요. 왜냐면 지역위원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 막 해당 행위 때문에 제명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사실 좀 씁쓸한 얘기인데 고용진 의원 훌륭한데 예. 고용진 의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지만은 아니 지금 의원님이 탈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MB, BBK 그 의혹을 규명하려고 싸우다가 감옥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또 선거법 건이 걸려가지고 예. 그 정치 활동이 중단되고 그렇게 해서 당적을 잃은 건데 뭐 당에서 자동적으로 복당을 시켜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걸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는 원래 이 정도쯤 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한 10년 이상을 피해를 봤으면 네. 사실 과거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고 의리 뭐 이렇게 그 끈끈한 정당에서는 전략공천으로 경선도 없이 어느 한 지역을 줍니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근데 네. 저는 사실 그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내가 이 당에 할 수 있는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언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뭐 경선 기회를 주니 안 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펜 적격이니 부적격이니? 그러니까 문펜에서 네. 제 2007년서부터 경력과 이런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무슨 얘기냐면 당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하니까 아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닙니까? 이러고 되려 묻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분들이 정말 민주당이 보기에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이 막 단결해갖고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네. 왜 정봉주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다고 내가 당에다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으니 나에게 베너핏을 좀 그 특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전략 공천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했다든지.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예. 헝그리 스프리트로 이 배고픈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특혜 원하지 않아요. 네. 제가 제 길 개척하면서 돌팔매 맞고 비바람 뚫으면서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뚫을 기회조차도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정봉주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왜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있는 거죠. 네. 근데 의원님, 예. 왜 강서갑에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 과정이 조금 길긴 한데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미곤스 전국 오프 모임하고 그럴 때 가장 열성적인 데 강서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주진우 쪽팔리지 말자 그 팬카페도 강서구가 제일 큽니다. 문재인 팬 활동하는 사람들 강서구가 제일 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강서구는 우리 민주당의 그 정체성, 민주당의 이념과 특히 진보 진영의 이념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서 조국 교수 사태가 터지자마자 여러 차례 저한테 보자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 그 팬카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몇 차례 보면서
조국 사태보다는 윤석열 사태. 윤석열 사태, 예, 윤석열 조국 사태. 피해 사태. 예, 그렇죠. 예, 조국 테러 사태. 조국 테러 사태. 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그 여러 얘기를 해줬죠. 공수처 문제라든지 네. 검찰 쿠데타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지역 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민주당의 주 입장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무척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의원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면 저희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어요. 네. 보니까 너무 민주당의 정통 수십 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깊게 배어 있었고 제가 그 지역에 사선 의원했던 신기남 의장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은퇴했지만 한때 그 김종인한테 컷오프되고 탈당해갖고 무서워서 출마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민주당에 뿌리고 큰 어른이거든요. 열린우리당 의장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갖고 몇 차례 뵈고 제가 여기 이러이러 당원들이 오라고 해서 여기 올 의향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해요. 2014년에 SBS 창사 특집 최후의 권력. 그때 그루지아 산맥, 조지아 산맥을 보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하면서 모임도 같이 했는데 인간적으로 친한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이념 사상의 정체성과는 별개 문제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과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낙검수 4명은 거의 가족과 형제 같은데 그 멤버 중에 누구 하나를 내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페이스북에 썼어요. 근데 사실 사적으로 하면서 뭐 그 정도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건 뭐 문제 있어. 그런데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페이스북에 써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청 오해를 받고 막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 김청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페이스북에 금태섭 의원이 쓴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왜? 아, 이분은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저렇게 공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척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게 2017년이래요. 2017년 말에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신기남 의장을 뵙고, 근데 이제 신기남 의장은 그분에 대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뭐 당신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남 의장님의 주위에 계신 측근들을 만났죠. 내가 이마저마 해갖고 이렇게 할 의향인데 신기남 의장님께서 저렇게 뭐 답변을 하는 둥 안 하는 둥 하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엔 그 정도면 예스하신 겁니다.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면서 쭉 했는데 12월 30날이죠. 당론과 배치되는 그러한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명분이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쯤 됐을 땐 제가 이미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 때고, 지역의 호남 향후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을 만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12월 30날 결정적으로 당론과는 배치되는 투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쪽 강서가면 민주당 지지 당원 권리당원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라.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3개월 동안 예열 작업을 거치고 미리 사전 준비 작업을 했지만 12월 30날 그 공수처 투표 이후에 본격화되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는 이런 겁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좀 재미없죠.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흥미진진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계속 들으세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깔때기를 대도 좀 진지하게 돼갖고 예.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또 지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똑 던지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을 뭐 저희가 뭐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이 방송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저도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정치인의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익표 의원이 우리 전국구 BJTV 나와서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금태섭 의원이 틀림없이 당론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강제 당론이 됐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찬 대표가
사전에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표결 전날. 금태섭 또 검사 출신 조응천. 조응천.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 잘못된 것이다.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맹성토를 했는데 그러나 결국 당론을 따랐어요. 찬성표를 던졌어. 그러나 금태섭 의원은 뭐 거기서 별다른 얘기를 많이 안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듣는 이튿날 얘기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기권을 던져가지고 뭐 기권이나 반대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치적 효과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정말 그 뭐랄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논란 과정에서는 토론을 뭐 찬반을 충분히 할 수 그럼요, 있지만 충분히. 예. 강제적 당론을 결정하고 났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12월 30일 공수처 법안에 기권 던진 것 이런 심판의 의미로 그 서울 강서갑에 나갈 마음을 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죠. 공수처는 3명의 대통령께서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공수처나 검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인규 등등 검찰로부터 저는 보복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금태섭 의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3명의 대통령께서 실현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 검찰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정봉주를 선택할 것이냐. 중도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와는 좀 다른 당론을 통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미명하에 당론과는 강제적 당론과는 반대로 이렇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 당원들은 용인할 것이냐.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우리 시대의 정신은 어느 쪽으로 가 있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묻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금태섭이 중도에게 호소력이 있으니 예. 금태섭을 날리는 것은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 얘기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 얘기는 예. 그렇게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사람도 민주당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큰 확장성을 갖지 않겠는가?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여론조사와 당의 그 국민들의 투표 심리에 대한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네. 내가 노원갑에서 2004년도에 득표했던 그 득표 수와 네. 김용민 후보가 2012년에 나왔을 때 득표했던 수가 한 3,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3, 4% 표가 네.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지지하고자 했던 표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분석 결과가 당시 그때 나왔어요. 네. 중도표가 저쪽 자유한국당 쪽으로 한나라당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뇌피셜이고 착각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요. 네네. 강남 3구 예를 듭니다. 네. 강남 3구에 예.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투표가 있을 때 투표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죠. 예, 항상 예, 나옵니다. 적극, 다만 민주당의 경향성을 가지면서 소극적인 지지자들은요 안 나옵니다. 왜냐? 그렇죠. 예. 내가 찍어봐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될 게 뻔하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민주당이 잘하면서 막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 투표장으로 나옵니다. 투표장으로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중도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환상이고 민주당의 소극적인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민주당의 강력한 정체성과 민주당의 정확한 비전과 민주당의 미래 가치를 보여줄 때 소극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 어리버리하게 민주당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소극적 지지층은 안 나옵니다. 왜? 난 너네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민주당 내에서 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경향성인지 이런 의원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점점 빠집니다. 자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고 근데 남북통일 잘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하는 것과는 약간 엇박처럼 틱틱거리면서 나가면요. 투표 때 민주당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유, 찍을 마음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면서도 적극적 지지층 23%, 24%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소극적인 지지층들은 민주당들이 하는 꼴 보니 나 그날 놀러 갈래. 그래서 소극적 지지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난 이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쪽으로 그렇게 좀 회색적인 발언을 하고 그게 마치 외연의 확장이라고 착각을 주는 그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봉주처럼 한평생 민주당을 하면서 분명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당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걸 묻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네. 선거 분석을 통해서 예. 명백히 나온 겁니다. 이번에요. 자유한국당이 만약 우리한테 참패를 하면요. 왜 참패하는 줄 아세요? 네.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3, 4%가 예.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소극적 지지층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투표장으로.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중도가 표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중도는 2, 3%로 극히 드물고 중도적 민주당 지지층, 중도적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투표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저처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과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복지 정책, 남북 통일 정책,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밀고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정치 분석이고 철학인 겁니다. 그럼 강석하배 갖고 묻자는 거예요. 야, 정봉주 같은 보다 민주당스러운 사람 할래? 아니면 외연의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 또 다른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이 시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묻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역 다니면서 이러고 그룹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무슨 평가가 나오냐면 정봉주가 방송으로 봤을 땐 연예인처럼 가볍고 좀 까불까불하는 걸 봤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 진중하고 상당히 깊이가 있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보면 우리 김영민 교수도 있지만 네. 낙검수할 때 정봉주 이렇게 가볍고 재밌는 캐릭터를 우리가 처음부터 세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당신 김원중 총수가 그랬잖아요. 의원님 컨셉 가볍고 경쾌하게 경박하게 그게 지금 제 목을 조이고 있어요. 예. 그러나 막상 사람들 봐서 보면은 의원님 저도 19대 때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저 맨날 욕이나 하고 다니고 뭐 시덕거리기나 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근데 욕을 뭐 진짜 잘하잖아. 아이 그거 설정이고 컨셉이에요? 연기입니다. 연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그 지역분들이 방송에서 저는 이제 약간 연예인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3명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하려고 그랬던 공수처의 설치입니까? 네. 아니면 이 공수처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고 북한에밖에 없다는 그 표현에 표를 던질 것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저거 연예인이 온 줄 알았더니 정말 정통파 민주화 세력이 왔네. 정통파 민주당 진보 세력이 왔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들어갔을 때 예. 섬뜩했다. 정말 소신 발언을 중용할 줄 아는 민주당 굉장히 동경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박형준 지금 통추 대표인가요? 그 사람은 또 다음에 꼭 당선됐으면 하는 민주당 의원 누구냐 물었더니 KBS 더 라이브에 나와서 금태섭 의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 그게 이제 허상이란 얘기인 거죠. 결국 이제 사실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적으로 투표할 때는요. 예. 그렇게 중도에서 박수 치는 듯한 사람들이요. 다 네. 떠납니다. 결정적으로 투표할 때는 결국 진영 대 진영의 싸움, 정체성 대 정체성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철학과 철학이 부딪히는 거고 네. 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생명체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적인 사람이 대체로 내가 갖고 있는 표를
뭐 당신 이런 생각 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던진다고요? 이건 정치 철학이나 정책을 거꾸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가 맞는지 그러지 않은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지 전 지역 가서 묻자는 거예요. 네. 근데 물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듯한 언론 발언 왜 그럴까요? 정봉주가 국회에 들어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별로 내용이 재미없지 않나요? 아니. 뭐 지금 사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저 얘기 해도 됩니까? 뭐요? 그 척척석사 얘기. 그 얘기는 하지 마시죠.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왜냐하면 예.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하면 밑반찬을 주는 거고 밑반찬 좀 먹고 밥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게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살인한 아들을 숨겨주는 건 범인은닉죄가 아닙니다. 네. 일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륜? 네. 가족이 이렇게 숨겨주는 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일륜이거든요. 예. 친구가 10년이 이상이 되면요. 예. 그때부터 가족이 됩니다. 30년 친구를 씹는다? 물어뜯는다? 저하고 1년 반 이상을 방송을 하면서 네. 저는 제 그 인간적 휴머니즘적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래요. 예. 밑반찬 줘서 식사할 시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얘기해 뭐 하겠어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이제 뭐 우리가 미투 가짜 미투 얘기를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지금 그 얘기와 관련해서 그래 정봉주 의원이 성추행 없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왜 그러면 그때 뭐 아예 만남조차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호텔에서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지금도 이제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예. 기억은 편집되고 조작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예. 설명하거든요. 지금 성추행이 없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 그날의 기억을 6년 후에 물었을 때 정확하게 뚜렷하게 기억해낼 수 있을 만한 기억력을 당신은 갖고 있어서 참 좋겠다. 판결문에 재판장께서 이렇게 써요. 가서 만난 것은 인정되는데 가서 만난 것이 곧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써요. 네. 우리 변호사들이 이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그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기억을 못 합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 행사잖아요. 네. 결혼식 행사 때 만난 사람들 다 기억합니까? 너무나 적합한 표현 아니에요? 예. 일생일 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걸 전문용어로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요.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 네. 본인이 스스로 그 피해를 자청하는 사람이 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예.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 전체 그 목표가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건 수행들 중에 네. 드라마예요. 그 법원에서 네. 거짓말입니다. 과장입니다.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와요.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예. 참 너무 씁쓸합니다. 그때 일생하면 참 마음이 예. 어둡고 무거워지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강서갑 주민들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 때 머슴입니다. 여러분들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특히 호남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 감정 때문에 한평생 이렇게 당한 서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옛날에 화곡동 이런 데가 무척 어려운 데였었거든요. 그렇죠.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 마곡지구 개발되니까 또 마곡지구 개발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져요. 화곡동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냥 막 촘촘히 빌라들이 붙어 있는 그 어려운 형편인데
그 와중에도 30년, 40년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서부터 민주당을 찍어왔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1년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낙홈 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비를 맞을 때 네.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 그분들이 아픈 당한 상처받은 심정을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심정을 달래줄 수 있을까? 저 심정을 공감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것으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의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내 고향이 호남은 아니지만 80년 이후 한평생 광주의 정신으로 살아온 정봉주가 그분들에 가갖고 당신들의 아픈 가슴을 정말 같은 눈높이에서 심장을 맞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거기 호남 향후에 갔더니 호남 출신이 왔으면 하는 이제 어르신이 그런 애착심이 있잖아요. 네네네. 정봉주는 호남 아니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르신 저 호남 사람입니다. 왜요? 호남에 출생한 이정현 의원은 호남을 배신하고 네. 광주 항쟁의 정신을 배신하고 한평생 김대중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호남 사람입니까? 아니면 80년 20대 21살의 나이에 광주 항쟁의 그 쓰라린 아픔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했고 87년 평민당 이후에 한평생 민주당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제가 호남의 정신에 투철한 겁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 출생의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광주 항쟁의 정신에 충실할 것인지를 봐주는 것이 호남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네. 노원구 출생인데 노원구는요 전라남도 노원군입니다. 맞아요. 우리 호남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예. 회장님이 아니 전라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광주의 정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출생지가 전남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정신적 마음의 출생지가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세게 들이대내서 젊긴요 제가 6개가 넘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저의 진정성을 알죠. 그리고 정봉주야말로 정말 호남 출신보다도 더 호남의 정신에 투철하다. 왜냐하면 호남 향후회가 통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보다 많은 게 호남 향후회 조직입니다. 그 민주당 당원들이 거의 90% 이상이 호남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호남 뿌리가 깊은 곳이에요. 평생 아픈 마음에 이번에 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공수처 처리하는 과정,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 네. 이거 상처 입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강서갑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도 시달렸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달랠 그 정도의 자격은 된다.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죠. 네. 근데 화두도 던지려고 그러는데 팔을 탁 쳤고 이 던지는 팔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서 네가 옳으냐 또 그 다른 사람이 옳으냐라고 하는 심판의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언론이 정치를 다 해요. 취재하지도 않은 언론이. 네.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일단 뭐 요약하자면은 네. 당 지도부가 정봉주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컷오프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 예. 저 컷오프 시키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옵니다. 네. 그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인위적. 근데 이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은 그렇게 안 하실 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정당 우리 공천 과정을 시스템 공천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은 네. 정량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성 평가가 아니라. 네. 김종인 대표가 한 게 정성 평가란 거예요. 근거 없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지. 이해찬, 정청래, 신기남 다 잘라버렸잖아요. 정청래 같은 경우는 160개 정도 법안 발의를 했고 56개가 통과가 됐어요. 아니 다른 의원들은 평균이 5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 발의가. 근데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너무나 투철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회색인데. 게다가 또 정청래 의원이 뭐 각종 국회 출석 1등. 그러니까 그런 정성 평가를 했을 경우, 그렇죠. 네. 정량 평가를 해도 뭐 당연히 이건 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낙천이 아니라 컷오프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시킨 거죠. 이게 무슨 공천이 이런 공천이 다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찬 대표는. 거죠. 예. 네. 이제 언론의 호들갑. 결국 언론이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라는 이런 2012년에 이 당신들의 성공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 사례를 계속 환기를 시키면서 야 언론이 조지면 너희들 재미없는 거야. 그렇죠. 언론이 공천 줄 거니까 까불지 말고 우리가 빼라는 사람 빼고 넣으라는 사람 넣어.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 참 너무 정말 좀 그런데 정봉주는 네. 언론인 여러분, 정봉주는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건들 때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근거가 너무 박약했어요. 그 한겨레 보도에서 예. 1심은 무죄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2심, 3심에 가서 엎어질 수가 있다. 젠더 이슈는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도부의 한 의원의 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젠더 이슈 아니에요. 글쎄요. 젠더 이슈 아니거든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기소된 그 죄목도 모르죠. 명예훼손 공선법 무고예요. 여기 네. 어디에 젠더 이슈가 있나? 젠더 이슈로 갈까봐 예. 재판부가 예. 성추행이 있었는지 전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라고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성추행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원칙은 1심 판결 원칙에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2심, 3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면 무슨 논리가 또 적용돼야 되냐면 네. 패스트 트랙 기소된 분들이요. 예. 공천에서 경선에서 다 빼야 돼요. 왜? 그러네. 왜? 1심에서 500만 원 넘어가도 아웃되니까. 예. 또 패스트 트랙은 예.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네.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다 빼야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2심, 3심 가서 엎어질 수 있으니 1심에서 무죄 받더라도 그 사람은 빼야 된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 결혼했고 애 낳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야. 우리 애 낳았고 군대 가고 사고 나서 죽을까봐 예. 애 안 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집을 사면은 집이 불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 산다고.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집에 도둑이 들 것 같으니까 돈 안 번다고. 그러니까 인상 비평으로 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언론이 공천 관여를 하려고 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네. 그 한겨레 신문은 이걸 봐야 돼요.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예. 뇌물죄 1심 무죄됐잖아요. 네. 무죄되고 그 며칠 있다가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습니까? 당 지도부가 불러갖고 서울에 귀향하는 사람들 예. 귀향인 사는데 김성태를 데리고 나와요. 1심이 무죄니까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비판을 안 해요? 게다가 또 1심에서는 아니, 한겨레는 왜 그걸 비판을 안 해요? 1심에서는 게다가 예. 그 김성태 딸이 특혜 채용된 것은 인정했어요. 그럼요. 그건 아빠 찬스 쓴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하죠. 아빠 찬스 쓰고 뇌물은 뇌물만 아니다. 특혜는 인정하는데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한겨레가 그거는 왜 비판을 안 하나요? 예. 왜 그건 안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님하고 친한 거로 해서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 정봉주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식적 맥락 없이 만약에 경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언론한테 야당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면 아니 언론이 공천합니까? 이제 언론이 공천할 수 있다라고 김용민 이후에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선거 때마다 막말 때마다 소환되는 거 언론이 아닙니까? 공천하면 언론에서 잘 받아주면 척척 누가 공천하겠네? 그렇죠. 척척석사를 지금 띄워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척척석사가. 그럼 기사 쓰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겨레가 정봉주 의원님 싫어하는 건 확실해 보여요. 확실해요. 또 금태섭 의원 좋아하는 건 확실합니다. 또. 예. 아니 그건 맞아요. 그 뭐 이게 한겨레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금태섭 의원은 무슨 한겨레 21 강사로도 나오고 뭐 인터뷰도 잘해주고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불리한 지금 상황에서 언론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서 예.
달려라 정봉주. 말은 안타깝다는데 표정은 웃으면서 안타깝다는 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뻥이니까. 아, 의원님은 뭐 능히 뭐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그런 분이 아니겠나. 근데 이제 오늘도 서울 그 문패 모임을 강서에서 했는데 그분들 그 정말 심각하게 화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BBK로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이번에도 또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 당의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그 우리 이런 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눈높이와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럼 거기에 핵심은 누구냐면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인 아주 그 충성스러운 지지층의 판단을 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빼놓고 봐요. 네. 그 외곽에서 찍었다 안 찍었다 하는 사람들만 봐. 예. 우리 당 핵심적인 지지층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먼저 봐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언론에 그 어떤 언론도 우호적이지 정봉주 않아요. 의원을 좋아하지 않고요. 아, 이거 뭐 낙곰수를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거나 똑같은 그거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뭐 저야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 안 하고 뭐 사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 정치인이 언론과 등지고 또 언론의 어떤 그렇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게 정치를 하셨는지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어제 처음으로 저녁에 가는데 네. 아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노무현 대통령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1시간 동안 저희가 길게 늘려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1시간 동안 할 방송은 아니고요. 네. 한 3시간쯤 해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다 하고. 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좀 널리 우리 BJ TV 김용민 TV에 이제 또 올라갈 텐데 요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BJ 많이 TV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한 게 이제 제가 그 요즘 왜 안 하세요? 일단 그 문의를 했어요. 선관위에다가 네. 유튜브 나가는 게 적법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답변이 왔고 네. 그래서 출연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우리가 묻지도 않고 답변을 안 아니 했어요. 뭐 유튜브는 상관없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선거는 몸을 낮추시는 거구나. 선거는 선거법과의 싸움이에요. 끝나면 또 뭐 대거 이거 막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대거 기소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무척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묵직하고 그 하는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아니 뭐 저는 정봉주 의원께서 이게 언론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접받고 또 심지어 성추문의 그 잔영 이미 무죄로 판결난 성추문의 잔영 갖고 계속 괴롭히는 현실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없었던 무엇보다도 성추문의 잔영 없었던 무죄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성추문의 잔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뭐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뭐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억측 이런 부분들은 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저는 그 지금 받고 있는 시련이 고통스럽지만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강서갑에 왔으면 그쪽 그 금태섭을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경선에서 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껏 다니면서 이제 기껏이 아니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정봉주는 경선 자격 없어요. 경선 안 붙는다. 이런 말을 막 퍼뜨려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경선 자격 경선 배척할 사유가 없거든요. 네. 경선 자격 없어 경선 후보로 딱 나오는 순간 네. 제 돌풍은 엄청 커집니다. 사선을 뚫고 살아온 인물이 되는 거거든. 네.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놔줘. 그러잖아요. 경선 후보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살아갖고 딱 나와. 이때 반전의 힘은요. 아마 이게 엄청난 돌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를 언론에서 두들겨 패는 게 그러잖아요. 이제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련은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영광이다. 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뭐 이제 이런 걸 믿으면서 가는데 좀 힘들긴 하죠. 네. 힘들긴 한데 만약에 경선 후보로 들어가는 순간 이 반전과 돌풍은 어마어마하게 세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 강서구 갑 네.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드렸고, 저 경선 후보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선 후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여하간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단정하는 것 이런 일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거기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한 며칠 있다가 금의원이 독감 걸렸고 한 3, 4일 누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내가 금의원님 뭐 독감 걸렸다는데 한 의원이 그러더라고. 예. 왜 거기를 가서 그 사람 독감을 걸리게 만들어? 아니 내가 무슨 신인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정봉주가 거기 가면은 후보가 될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는 좀 그러면 그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예. 근데 현역 의원 꺾기 힘들어요 진짜로. 아니 그 얘기는 정봉주 의원을 좋아하는 분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 현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선을 하겠다. 이거는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예, 뭐 게다가 또 좀 정치를 그 12년이요. 12년 쉬고 나오신 분이 한타 쓰셨어요, 한타 쓰. 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절대적 부당한 강자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는 거예요. 맞아요. 예. 부당한 강자야 내가. 예. 아니 내가 그 피해를 보고 내가 약자인데 네. 강자 프레임 아주 뭐라 특혜를 그럴까? 입고. 특혜를 입은 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진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봉주 의원에 대한 그런 오해는 제가 봤을 때는 억측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 억측 이걸 갖고 사람을 낙인 찍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서 오늘 이 방송 마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하여간 뭐 오늘 진실 규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네, 돼요? 좋습니다. 예. 강서구 화곡동과 발산동, 우장산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동이 하나 더 있군요. 예. 공릉동, 월계동. 그래서 이제 화곡동, 발산동, 우장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까치산역, 화곡역, 네. 그다음에 발산역 등등이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그 어떻게 그럼 거기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 갔어요. 이미 이사하셨어요?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오. 예. 그리고 그러면 사무실도 얻은 지도 오래됐고요. 지금 저 후보 등록은 언제 하세요? 했습니다. 어제가 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예. 내가 나가려고 하니 자격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고. 아니죠. 아니? 어제까지 28일까지가 공천 심사 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네.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자격 심사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은 그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고 예를 들면 뭐 경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경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건 커트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글쎄요. 자격 심사에서 떨어진다면은 커트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재책 사유가 없고 법적 하자가 없는데 네. 무슨 이유로 자격 심사에서 떨어뜨릴까요? 근데 알 수가 없어서. 아니 그거는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네. 예측 가능합니다. 정성적 평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우리 저 김종인이 그렇죠. 네. 정청래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떨어진다든지 자격 심사에서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량 평가는 분명합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언제 어느 부분을 먼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는 잘 모르죠. 그 만약에 적격 심사 판정이 나오면은 예. 예비 후보 등록하실 거예요? 예비후 등록해야죠. 왜냐하면 경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